미국하고 중국 대립이 뭘 발단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각국이 각자 도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제2의 냉전 시대를 맞이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의존해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으로서는 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뭐 해양 세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 국가,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아주 입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국적으로 기울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느꼈습니다만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선택을 어떻게 할지 우리들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이신 이성현 세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 이상현 소장님은 서울대학 외교학과 나오신 후에 미국 일리노이 어버너 샴페인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에 국방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스웨덴 스톡홀름 안보개발 정책연구소 개건연구원, 워싱턴 DC 스탬슨 센터라고 합니까? 스탬슨 센터의 스팀슨 센터죠. 스팀슨 센터 방문 연구원으로 계셨었고요. 지금은 이제 세종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신데 저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서가 엄청나게 많으세요. 최근 2, 3년 것만 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신국제질서와 한국인의 외교 전략, 신외교 안보 방정식, 네트워크 경쟁과 한반도, 국가 정치성과 한중일 관계,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 현대 한미관계 이해 등등 뭐 굉장한 저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을 내주신 우리 소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0분 말씀하시고요. 예, 예. 한 1, 20분 질의응답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시죠. 예, 정재인 교수님, 아주 자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주로 국제정치, 안보, 외교 이쪽을 하다 보니까 경제, 경영 쪽은 또 문외한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또 정재인 교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오늘 이 경제와 경영 쪽에 많은 식견을 가지신 여러 그 선배님들을 모시고 또 제가 좀 그 분에 넘치는 그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쪽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정책 과연 뭐가 달라지고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그 문제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잠깐 공유를 하죠. 예, 공유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윤석열 정부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죠. 뭐 비판적인 것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은 뭐 이런 거죠. 그래도 한반도의 그 평화를 이제 우선시해서 이제 그 9.19 남북 군사 합의라든지 이런 그래도 성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 덕에 뭐 큰 무력 충돌이 없이 한반도 평화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다르게 보는 쪽에서는 이 외교안보가 할 게 많은데 문재인 정부는 너무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북한에 올인한, 한반도 평화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을 상당히 경시했다. 동맹이 흔들렸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그 역할을 기대다 보니까 또 중국의 저자세를 보였고, 대체로 이래 이제 그 평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외교안보는 과연 뭐가 달라질지 한번 좀 보죠. 자, 일단 그 지금 뭐 인수위에서 이 외교안보 분야 인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함의평이 나오고 있죠. 지금 박진웅 의원이라든지 조태영 의원, 그다음에 김성한 저 고려대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교안보 쪽에 중책을 맡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아마 그 인수위에서 또 국정과제 그 목록을 쭉 만들겠죠. 그거를 보면 이제 외교안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교안보에 관련해서 구호가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이렇게 돼 있고 그게 크게 세 부분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국익 우선 외교, 그리고 튼튼한 안보 국방을 지향하겠다. 이게 이제 대선 공약에 나온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남북관계 정상화하는 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비핵화가 안 됐다. 지난 5년 동안. 평화는 뭐 길고 노력했는지 모르겠는데 비핵화가 실현이 안 되고 그 마지막까지 그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북한을 이제 유인하려고 종전선언 같은 이런 게 이제 올인을 했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비핵화도 좀 진전을 시키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좀 정상화하는 그런 관계. 최근에 또 김여정 부부장이 또 험한 말을 막 했죠, 그죠? 한국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정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 그게 이제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익 우선 외교를 펴겠다. 여기에 특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한미 동맹 관계 강화입니다. 소위 포괄적 전략 동맹.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나온 건 사실 이명박 정부 때였어요. 그래서 21세기 전략적 포괄적 전략 동맹 이거를 강조한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한국 정전 이후에 북한의 그 재침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에서 이제 동맹이 체결이 됐는데 자, 21세기의 한미 동맹은 더 이상 군사 협력만을 위한 동맹은 아니라는 거죠. 군사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이고 이 또 동맹의 그 활동 범위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동북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 협력하는 동맹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상호 존중이 입각한 한중 관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익을 중시하면서도 이제 한국의 국격에 맞는 글로벌 기업 외교를 실천하겠다. 이런 게 이 국익 우선 외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튼튼한 안보 국방인데 여기에 역시 한미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국방과 더불어서 미래지향적인 첨단 군사력 배양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집에 등장한 당당한 외가 튼튼한 안보인데 글쎄 이렇게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한국이 처한 대외적인 환경이 도전이 만만치 않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아마 차기 정부가 그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을 펼칠 때 아마 부딪히게 될 큰 도전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보는데 첫 번째는 국제 체제의 분조라, 소위 지정하기 위한 강대국 경쟁의 제한 때문에 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이 경향을 더욱 악화시켰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그 트럼프가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그 자국 국익 우선주의, 특히 강대국들이 그렇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쟁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일단 국제 거버넌스 협력이 잘 안 됩니다. 국제 제도와 레짐도 완전히 약화됐어요. 어떤 이들은 이거를 심지어 레짐 멜트다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레짐이 작동을 안 하는 현상. 자, 트럼프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죠. 바이든은 다시가 걸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작동하던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 INF도 중단했어요. 자, 팬데믹 초기에 그 세계보건기구 WH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지금 유엔을 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도 유엔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레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이 상황. 이 모든 거의 그 모든 것을 결합한 종합적인 평가는 역시 각자 도서의 시대.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근원에 있는 것이 이제 국제 체제 자체가 완전히 파편화 분절화돼서 제대로 기능이 안 된다. 이게 한국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이후에 세계가 빠르게 신냉전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 국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신냉전 가능성을 거론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미중 경쟁 가지고 이거를 신냉전으로 부르기는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런 그 평가가 좀 우세했다면 지금은 이 미국과 유럽이 신속하게 이 공동 대응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세계가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체제로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신냉전, 냉전 2.0, 냉전 후속편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 환경은 역시 삼중고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경제 상황을 삼중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재와 홍수와 그다음에 코로나 이 삼중고라고 그랬는데 이 한반도 평화도 지금 삼중고입니다. 첫 번째는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대화가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언제 재개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대화도 단절됐어요. 남북 대화가 단절된 이유는 아마도 저희가 짐작컨대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공을 들인 운전자 역할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기대할 게 별로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도 완전히 무릎 꿇어 잠궜죠. 세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북한은 완전히 거의 자폐적인 고립을 선택했다. 북중 국경도 2년 넘게 걸어 잠궜다가 최근에야 이제 열차가 겨우 운행을 재개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좀 진정이 돼야 아마 북한이 문을 열 것 같은데 북한은 그동안 이제 국제사회가 그 백신을 몇백만 도수씩 준다고 하는 걸 안 받았어요. 다 거절했어요. 중국이 준다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러시아가 준다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6천만 도수를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북한의 그 열악한 보건 위생 환경 때문에 그 백신을 맞은 인구와 맞지 않은 인구를 분리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3천만 명씩 한꺼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번 맞출 백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릴 이 대외 정책 환경의 현실이고 이거를 거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을 잘 보여준 것이 얼마 전에 그 포린 어페어스 그 유명한 외교 관계 저널이죠. 미국에서 나오는 포린 어페어스의 이 윤석열 당선자 이름으로 기고한 게 있습니다. South Korea needs to step. 한국은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부제를 달고 이 기고문을 썼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이 당선인이 그 밝힌 외교 정책의 포부를 인수위에서 나오는 보도자를 보면 크게 5꼭지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 관점이 뭐냐면 한국은 이제는 더 이상 한반도에 목매인 이런 국가가 아니고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를 지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당선인 동시에 이제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피보털 스테이트 중추국가가 되겠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자, 국제사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창조적이고 선제적인 외교로 대한민국을 더욱 활기찬 나라, 혁신적인 나라, 매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접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국제사회의 실질적 협력, 이거를 지향하는 그런 외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 정부가 차별화된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걸 평가가 되는데 차별화는 이런 겁니다. 문 정부는 외교력을 대부분 대북 관계에 올인했다. 북한이라는 그 바구니에 계란을 다 넣은 그런 셈이죠. 그래서 그 덕에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위축되고 동맹은 표류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치 보는 외교를 했다. 이게 이제 윤 정부가 보는 이 문 정부의 그 외교안보 방향입니다. 이번 정부는 현재 정부는 문 정부는 세계 각지의 자유민주주의 규범 파괴, 또 인권 훼손에 침묵하고 기후 변화와 전염병 대응에 소극 태도를 일관하고 그리고 글로벌 사회 주요 현안의 리더십을 별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이 북한 위협을 방치하는 가운데 우리 안보 태세가 약화됐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인식이 얼마나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윤 정부가 보는 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한 5꼭지를 강조를 한 것이 이제 포리너 어페어스 기고문인데, 첫 번째는 역시 한미 동맹을 우리 외교 중심축으로 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자, 한미 간의 신뢰가 조율되고 조율이 미비하고 또 전략대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 이것 때문에 신뢰가 약화되고 동맹의 태세는, 준비 태세는 상당히 약화됐다는 그 평가죠. 그럼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괄적 전략동맹, 앞에서 말씀드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군사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급망, 보건, 사이버 분야, 이거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협력 네트워크, 이거를 만들겠고, 특히 한미 간의 이제 경제 안보, 이거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한중 호혜 관계를 구축하겠다. 아마도 한국이 이 중국에 대해서 그나마 선의를 보인 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 천안문 막내에 올라서 중국 그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중국의 역할을 많이 기대를 했었죠. 북핵 문제 해결에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근데 상황은 전혀 우리 기대와는 딴판으로, 한국의 입장은 상당히 중국이 무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사드 같은 문제라고 오히려 한국을 보복을 했고, 그리고 북핵 문제는 방치해서 현 상황으로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중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 있는 외교로 상호 호혜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핵심 이익과 정책 기조를 존중하면서 또 안보 문제가 경제 이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안보 문제 가지고 중국이 경제 보복하는 건 이젠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남북관계 정상화입니다. 자, 현재의 평가는 뭐냐면 그 평화에 올인했는데 평화체제 진전은 오히려 퇴보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운전자론, 소위 운전대를 잡는 이 역할은 2019년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교착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이 완전한 비핵화, 이게 모든 정책의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 그리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 이를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핵화에 관련된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만일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조치를 이행을 하면 그에 상응해서 대북 제재 완화도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이 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뭔가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 행동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하나의 전제로보다는 비핵화와 동시에 북한을 인게이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거죠. 자, 네 번째는 인도 태평양 질서 일본 문제입니다. 자, 한일 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태라는 우리 그 대부분 동의하실 거로 믿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한일 위안부 합의, 물론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홀랑 뒤집어져 가지고 뭔가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을 낼 줄 알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런 걸 못했죠. 그래서 한일 관계는 지금 거의 파탄 상태. 그리고 일본이 처음에 제기한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자세로 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이 인도 태평양 질서를 촉진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 그리고 코어드 워킹 그룹에도 적극 참여해서 이 다자간 협력체에서 우리 역할을 확대한다 하는 그런 방침을 내놨고요. 그리고 특히 한미일 안보 공조 활성화,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2.0 시대, 이걸 개척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기여와 역할 강화인데, 자, 현재까지 한국은 이제 한국 외교는 주로 북한 문제하고 주요국 양자왕에 편중된 외교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협력 네트,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와 관심이 좀 부족했다 하는 평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국의 기여 외교를 강화하는데, 대략적인 예를 들면 이제 해외 개발 원주제 대폭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안전한 국제 사이버 안보 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 강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협력,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보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하고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아마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그 동맹 관계, 그 다음에 북한에 관한 접근, 그게 아마 좀 두드러지는 변화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통상 정책도 글쎄요, 미국과의 협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하이테크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한 약속, 그리고 포린 어피스 기고문을 통해 본 그 내용인데, 물론 이것들이 실제 인수위를 거치면서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어떤 국정 과제로 이제 말하자면 도출이 될지 우리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인수위 없이 출발을 하면서 정부 초기 이제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으면서 그 안에 이제 외교안보 이슈를 다 집어넣었었어요. 이번 정부는 이제 인수위가 정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인수위 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 어젠다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전망인데, 그럼 현실을 좀 보죠. 최근 국제 질서, 한국이 대외 정책을 펼 그 대외 정책 외교안보 환경이랄까요? 이건 역시 한국 같은 중견국이 활동하기에는 별로 좋은 우호적인 그런 환경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를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이제 지정학적 경쟁이 부활, 강대국들이 이 글로벌 질서의 판을 좌우하는 이런 상황. 소련 붕괴 이후에 사실은 뭐 이 미국 중심의 질서가 우리는 꽤 정착될 거로 생각하고, 그 규칙 기반의 국제적 소위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가 유지될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황은 냉전이 끝난 지 한 20년 되니까 오히려 이 현상 타파 세력이 부상하면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자꾸 흔들려는 시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2014년에 그 월터 러셀 미드라는 그 현실주의 학자가 그 리턴 오브 지오폴리틱스, 주요 지정학의 부활이라는 귀환이라는 아티클을 썼는데, 그때 이 아티클에서 지정한 게 이거예요. 중국, 이란,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대표적인 리비저니스트 파워다. 요새도 뭐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란은 좀 덜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게 유리한 질서로 바꾸겠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각을 세우고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추세인데, 그게 단적으로 나타난 게 아마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장 그 기본적인, 가장 불만을 가진 건 뭐냐면, 이제 나토가 1990년대 이후로 야금야금, 냉전 이후에 야금야금 동진을 해서 결국 우크라이나를 경계선으로 이제 러시아 코앞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1990년 이 나토 회원국하고 2009년도에 이 나토가 이만큼 동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7년 소련 붕괴 이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미국 서구와 소련의 그 묵시적인 약속은 뭐였냐면 나토를 동진하지 않는다. 나토가 동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야금야금 그 이후에 사실 나토가 동진을 했어요. 2004년대 중동부 유럽이 10개국이 나토에 가입을 했고, 2016년에는 폴란드, 루마니아에 그 미국의 그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제가 배치가 됐죠.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2021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반도를 말하자면 뛰어갔습니다. 침공을 해서. 그리고 2008년 조지아 전쟁으로 그 조지아도 한번 혼내줬고, 2014년 크림반도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 시리아 내전을 개입해서 그 아사드 정권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글쎄요, 여기 국제정치 현실주의 국제정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나토가 동진한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계속 동유럽 국가들을 마음에 안 들면 그 정권 교체식으로 해서 친러시아 정권을 자꾸 심어주려고 한 그런 데서 동유럽 국가들이 그 불안감을 느껴서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물론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국제관계는 하나의 그 변수 갖고는 설명이 힘듭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나토의 동진 여기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 그리고 러시아의 세력군이 잠식당하고 있던 이 불만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으로 세계가 빠르게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 일단 유가 문제, 그 다음에 식량 위기 이게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의 그 후폭풍이에요. 실제로 지금 유가가 한국도 겁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먹는 거 식자재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다 연관된 움직임, 그 파급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에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인데 중국은 점점 더 이제 해양 팽창을 하면서 이 미국과 전략 경쟁을 하는 그 국면을 가고 있어요. 자, 왼쪽 그림에서 제1도련, 제2도련, First Island Chain, Second Island Chain인데 중국은 자꾸 해양 세력을 해양으로 진출하면서 이 중국 가까이 서태평양 쪽에 미국이 못 오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는 해상 물동량의 그 루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만일 적대 세력이 통제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아마 해상 물동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펴고 있는 정책은 미국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A2AD, Anti-Access Area Denial,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게 하고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이런 정책으로 미국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고 있죠. 반면 미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 더 나아가서 요새는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 소위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태평양으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1도론, 제2도론 안에 미국의 중요한 기지들이 다 있어요. 자, 2도론을 통과하는 데가 괌이 있고, 자, 1도론을 통과하는 데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반도, 일본의 주요 기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 미국으로서는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런 전략적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자꾸 미국을 몰아내서 이 지역의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이 서태평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또 미국의 신경을 거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남중국해에 보면 그 난사곤도, 스프래틀리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이게 다 영어로 치면 리프, 환초입니다. 리프는 아일랜드가 아니에요. 섬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이 아니고 암초 지역입니다. 근데 중국이 요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난사 근소 여러 가지 그 환초에다가 모래를 펴올려서 매립을 해서 이걸 섬으로 만들고 있어요. 섬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 피어리 크로스 용수자을 보면 군용 활주로를 깔아놓고 군사 시설을 갖다 놓고 얼마 전에는 이 환초들을 다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다 편입을 했습니다. 하이난도 구역으로. 자, 이게 사실상 영토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CSI에서 유명한 연구소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여기에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 아시아 메리타임 트랜스페런시라고 해서 여기 이 웹사이트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쭉 봤더니 대체로 지금 현재 이 파라셀 군도 이쪽에 20개의 전초 기준을 만들었고 이 스프레틀에 7개 전초 기준을 이미 만들어서 2013년 이후로 대략 3,200에이커의 새로운 영토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초,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 환초가 인공 매립을 통해서 섬으로 둔갑하고 그게 영토가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죠? 아마 배타적 경제 수용 늘어날 것이고 또 이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중국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와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이 중국의 인공섬 영토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미국 군함을 보내서 이 부근을 통과하는 소위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충돌이 없지만 만약 이게 계속되면 아마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중국의 군사무기, 경국 70주년 열병식 때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이 등장했다 하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중국 나름대로 자신의 그 세력권, 영향권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소위 1대1로 아닙니까? 그죠? 해상 실크로드, 그 다음에 육상 실크로드를 복원해서 이 연성 국가들을 따라서 중국이 나름대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그 나라들을 자기네 영향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이런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말씀드렸고,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북한을 보면, 북한은, 사실 잠잠하다가 또 아마 그 며칠 전에 그 소위 화성 17형이라는 괴물급 ICBM을 발사를 했죠. 이게 엄청난 고각으로 발사를 했지만 사실 정상 궤도로 발사를 했으면 아마 사거리 1만 5천 킬로, 그리고 탄두 형태를 본다면 그 탄두 안에 그 여러 개 핵탄두가 들어가는 소위 MIRV 다탄두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15,000km면 미국 보토 대부분이 이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화성 17형을 성공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풍계리 그 갱도 하나 폭파시켰잖아요. 몇 년 전에. 비핵화 실험, 핵실험 더 안 한다고. 근데 지금 야금야금 이 풍계리 주변에 활동이 늘어나는 걸 봐서 아마 핵실험 재개, 실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17형 발사한 그 스펙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혹시 그 유튜브에서 이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무슨 블록버스터 필름처럼 배경음악 넣어놓고 이 그 발사 장면을 쭉 비디오로 작동을 했는데 그 김정은이 이제 그 고뇌에 찬 표정으로 선글라스를 치켜 올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이제 발사를 승인하는 그 장면 보시면 아마 상당히 코믹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신문에서는 아예 그 친필로 이렇게 그 발사 승인하는 이거를 또 사진을 실었어요. 노동신문 일면에 3월 25일자 그 노동신문 캡처인데, 자,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조롱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북한이 항상 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할 때 그걸 위성 발사라고 이제 그때 쉴드를 쳤거든요. 이제는 아예 위성 발사라는 표현도 안 쓰고 당당하게 ICBM이었다는 것을 내놓고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갈 때까지 가겠다. 핵이든 미사일이든 할 수 있는 한 갈 때까지 최대한 그 역량을 강화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과 딜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엄포를 놓겠다는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유튜브는 북한에서 직접 작성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아까 유튜브 그 트럭. 유튜브요. 이거는 저희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거라고 해서 아마 북한이 TV에서. 직접 자기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과 어떻게 협력해서 이 한국이 처한 이 외교안보 여러 이슈들을 헤쳐나갈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것도 역시 포레인 어페어에서 기고한 글인데, 여기서 뭐 이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설명한 글입니다. 그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철저하게 미국 이익 중심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외교, 그리고 세계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시작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모든 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하는데 이 그 동맹과 우방과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국가안보 전략, 미국은 이제 행정부가 한번 바뀌면 그 백악관 NSC에서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보고서 내놓는데, 여기에 이제 그 행정부의 대략적인 안보 전략 방향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맹 및 파트너십 재강화.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독불장군식, 트럼프의 그 독불장군식, 아메리카 퍼스트 이것만 주장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아니고, 동맹 및 파트너십을 재강화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중국도 견제하고, 그리고 유럽과 협력해서 러시아도 견제하고, 그리고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 지역 동맹국과 협력해서 북핵 문제도 다루겠다. 대체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바이든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나온 게 이제 코드, 그리고 그걸 확장한 코드 플러스죠.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코드에 참여한다 안 한다 이게 정확히 말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윤석열 당선자는 코드에 적극 참여하고 코드에 몇 가지 워킹 그룹이 있거든요. 그 백신 워킹 그룹, 첨단 기술 워킹 그룹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과 적극 협력하겠다 이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중요하게 하는 게 이제 그 대북 정책, 비핵화 협상 방식인데, 자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 정상회담 빵 때려놓고 그 다음에 협상하는 이런 거였는데, 글쎄요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 가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테일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이 트럼프 정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철저한 실무 준비를 해서 그 실무 차원의 진척이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정상회담도 고려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대체로 그 압박 그리고 대화 이거를 병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다루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확산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역시 이란하고 북한 문제예요. 요거 뭐 핵심이 아닌 게 제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대북 정책 그 재검토를 하면서 소위 그 잘 조정된 시종적인 접근,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라는 걸 내놨는데 사실은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북한과 외교는 열려 있고 완전히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되 강제간 억지는 유지하고 그리고 북한이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제재 완화 같은 거를 이제 고려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입장,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대북 정책 제고가 내놓은 지 1년이 거의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별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중국, 러시아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심이 쏟을 여력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그 성김 주한대사였던 성김 대표거든요. 지금 성김 대사는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김 그 대북 정책 특별대표도 이 북핵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 그 조율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핵실험 연가 이미 6번 했고요. 아마 7차 핵실험 할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비핵화의 개념 정의입니다. 자, 비핵화는 게 과연 뭘까요? 그 핵무기를 없애는 게 비핵화입니까? 아니면 북한이 아예 핵무기 만들 그 소지를 없애버리는 게 비핵화일까요? 미국이 생각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바로 제가 말씀 후자. 그러니까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인프라, 인원까지 다 컨버트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북한은 전혀 다른 의미로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할 때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소위 확장 억제까지 제거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인근 지역, 예를 들면 일본이나 괌에까지 미국의 그 전략 핵자산이 배치되지 않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간다면 결국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 그 한미동맹 해체까지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우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가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건 뭐 이제 그 핵 전략 자산 이걸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때 그 미국 전략 자산 이 한반도 오는 거 반대한다 이거고요.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이것까지 가면 자기네가 이제 비핵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내놓은 겁니다. 이거. 글쎄요, 북한이 이걸 지킬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북한이 이미 뭐 6차례 핵실험하고 ICBM까지 가졌는데 이걸 포기할까요? 점점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적 대지 비유에 대해서는 대북적 대지 정책을 중단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안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북한을 정상 국가로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해서 체제 동요를 시도하지 말라. 그리고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으로 대처하고 그 군사훈련도 중단해라. 그리고 북한에 부과한 그 경제 제재 이거를 다 해제해서 북한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하게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단계별 행동대 행동어찌 이미 요구를 했고요. 그 지금 그 핵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이제 많은 나오는 얘기들이 독자적인 무기 개발,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비확산 정책에 비춰보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하기도 어렵고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기도 쉽지는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전술핵이거든요. 이제 나토 국가에만 일부가 배치되기 이것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태되는 단계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나토처럼 핵 사용에 대한 협의, 소위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핵 기획 그룹을 만들어서 한미가 상시적으로 이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그나마 좀 현실성이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협력을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죠? 시간상 이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 잠깐 얘기가 끝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이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했을 때 그 공동 성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동맹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성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 성명에서 이미 한반도 안보 중심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동맹의 성격 동안 한반도 중심의 동맹 체제에서 글로벌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을 지향한다. 그리고 지리적 범위도 한반도에서 동남아, 중미, 사이버 우주까지 협력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적, 포괄적 전략 동맹의 그 바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슈도 전통안보, 인간안보, 경제안보까지 다 포괄하고, 그리고 이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 번영의 파트너십. 글쎄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시키려면 사실은 이때 나온 이 내용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면 아마 좋은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에서 뭐 한미 미사일 지침도 개정했고 기술 협력도 합의를 했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 시간상 그 외교 뭐 과제가 뭐 올라왔을 거예요. 자, 국위 우선 외교와 한미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국익은 비록 우리가 동맹이긴 해도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동맹의 우선순위도 아니 이익의 국가의 우선순위도 다를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걸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현실감이 필요한 이런 정책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래서 우리 정체성, 국익, 가치 개념에 맞는 이런 이 동맹관으로 우리가 좀 정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동맹과 미국과 이 동맹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남북관계 정상화의 문제도 역시 대북 정책 기본의 스탠스입니다. 북한을 언제까지 우리가 무조건 포용해야 되는 상대인지 북한이. 아니면 도발하면 우리도 세게 강대강 선대선식으로 해야 되는 존재가 맞는 건지.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평화가 중요하지만 그런 비핵화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아마 이번 신정부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튼튼한 안보 국방인데 이 동북아 군사 협력 문제, 연합훈련 재개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확장 의제도 강화해야 되고 핵 전략 기획 체제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시 작전과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또 타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북 억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삼축 체제라든지 정보 감시 정찰 능력, 이게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그 여러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제가 조금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세영. 우선, 네.